미스스한 이야기. 오늘은 미국 최악의 아동 실종 사건으로 아이가 말없이 등교하지 않을 경우 부모에게 즉시 연락해 행방을 확인하도록 하는 연방법을 제정하고 우유팩에 실종 아동들의 사진을 싣는 계기가 된 사건. 실종 날짜인 5월 25일이 실종 아동의 날로 제정될 정도로 미국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친 이튼 패치 실종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17년 4월 18일 미국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에서 2급 살인과 1급 유기 혐의로 기소된 56세의 남성 페드로 에르난데스에 대한 재판이 열렸습니다. 감옥에서 지급된 황갈색 수감복을 입은 채 법정에 들어선 페드로 에르난데스는 미간을 찌푸린 채 자신을 향한 수많은 시선과 카메라를 응시했죠. 판결을 앞둔 시점에 한 아버지는 피고석에 앉아있는 페드로 에르난데스를 괴물이라고 부르며 저주했습니다. 38년 전 실종된 6세 소년 이튼 패치의 아버지 스탠 패치였죠. 수십 년이 흐른 뒤에야 우리는 마침내 당신이 숨기고 있던 추악한 비밀을 알게 되었다. 당신은 우리 아들을 죽이고 쓰레기처럼 버렸다. 당신은 악몽 속에서나 나올 법한 괴물이며 당신이 부르짖는 시는 결코 당신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에르난데스는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은 채 무표정으로 일관했으며 법정에는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맥스웰 와일리 판사는 에르난데스에게 2급 살인 및 1급 유기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하며 25년 복역 후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죠. 에르난데스는 결과를 예감하고 있었다는 듯 큰 감정의 동요를 보이지 않았고 판결 직후 이튼의 부모와 기자들로 가득 찬 방청석을 뒤로하고 법정을 떠났습니다. 이로써 미국 최악의 아동 실종 사건도 마침내 매듭을 짓게 되었죠.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 부모들의 마음에 잊을 수 없는 공포를 새겨넣은 비극은 어느 평범한 등교길에서 시작됐습니다. 1979년 5월 25일 이른 아침, 현충일 연휴를 앞둔 금요일에 6세 소년 이튼 패치는 혼자 학교에 가보고 싶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줄리 패치는 잠시 망설였지만 아들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기에 차를 조심하는 조건으로 등교를 허락했죠. 뉴욕 맨해튼 소호거리는 이른 아침에도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스쿨버스 정류장도 집에서 겨우 2블록 떨어져 있어 아이 혼자 가기에 먼 거리는 아니었습니다. 거리로 치면 약 150m 정도로 아이 걸음으로 5분 남짓한 거리죠. 엄마의 허락을 받고 신이 난 이튼은 코끼리가 그려진 책가방을 메고 좋아하는 음료수를 사 먹기 위해 1달러를 챙겨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줄리는 어느새 학교에 혼자 간다고 할 만큼 훌쩍 큰 아들이 대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제 품속을 떠난다는 생각에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했죠. 밀린 집안일을 하느라 오전 시간이 빠르게 지나고 오후가 되자 줄리는 아들이 돌아올 시간에 맞춰 좋아하는 간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학교 시간에 맞춰 스쿨버스 정류장으로 마중을 나갔지만 아들은 버스에서 내리지 않았죠. 이상하다고 생각한 줄리는 학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에게 돌아온 말은 이튼이 오늘 학교에 오지 않았다는 말이었죠. 줄리는 뛰는 심장을 억누르며 아들과 함께 스쿨버스를 타고 다니는 아이들의 집에 전화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이튼을 봤다는 아이는 아무도 없었죠. 그제야 아들이 없어졌다는 것을 확인한 줄리는 경찰에 신고하고 직장에 있는 남편에게 상황을 전했는데요. 그날 오후부터 이튼의 등굣길을 중심으로 뉴욕시 전역에 대대적인 수색이 시작됐습니다. 뉴욕 경찰은 수색견을 데리고 다니며 도시 안팎으로 이튼의 행방을 쫓았고 수백 명의 뉴욕 주민들이 수색 작업에 지원해 동네 곳곳을 이잡듯 뒤졌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을 수 없었죠. 실종된 시간이 등교 시간이었기에 거리에 학생들과 부모들이 있어서 목격자를 찾기 쉬울 것이라 기대했지만 정작 이튼을 목격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건이 수주째 제자리 걸음을 반복하자 결국 FBI까지 수색에 투입됐습니다. 심지어 미국 수사당국의 요청을 받은 뉴욕의 마피아 조직 제노비스 패밀리까지 이튼을 찾기 위해 협력했죠. 실종 전단지도 영어, 스페인어, 중국어, 이탈리아어로 인쇄되어 미국 전역에 뿌려졌지만 안타깝게도 유의미한 제보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아무도 남자아이를 데리고 가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듯한 모습을 보지 못했다는 데 주목하여 이튼이 경계하지 않는 가까운 사람을 따라간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죠. 하지만 별다른 추가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고 결국 실종 사건은 면식범의 소행일 수 있다는 막연한 추정만 남긴 채 장기 미제로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심야의 슬럼가도 아니고 이른 아침 소호거리 한복판에서 학교에 가던 어린이가 실종된 사건은 미국 전역을 충격에 빠뜨렸죠. 자녀를 가진 부모들은 등굣길에 아이가 사라질 수 있다는 공포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어린 자녀를 혼자 등교시키는 게 한동안 아동 학대로 여겨질 정도였다고 하죠. 사건의 여파로 인해 미국 전역에서 실종아동 문제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실종아동 대응 시스템의 심각한 허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사건 접수 당시 경찰이 처음 몇 시간 동안 단순 가출로 취급해
즉각적인 수색을 진행하지 않아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사실이 드러나 뉴욕 경찰이 맹비난을 받기도 했죠. 이후 아동 실종 사건은 신고 즉시 수사를 개시한다는 원칙이 세워졌습니다. 미국 연방정부는 이튿해 사건을 계기로 실종 아동 정보를 전국적으로 수집하고 수사기관에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국가적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갖추게 되었죠. 이튼이 실종되고 4년 후 1983년 미국 대통령이었던 로널드 레이건은 이튼이 실종된 5월 25일을 실종 아동의 날로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이튼의 부모는 아들이 어딘가에 살아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수색을 이어갔습니다. 언젠가 아들이 집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믿고 이사를 가지 않고 기다렸죠. 1984년부터 우유팩에 이튼의 사진을 인쇄해 제보를 유도하는 우유팩 캠페인이 시작되기도 했습니다. 캠페인의 영향으로 많은 실종 아동 사건이 해결되었으나 이튼에 대한 제보는 없었죠. 다만 범인으로 강력하게 의심받으며 용의선상에 오른 인물은 있었습니다. 1985년부터 사건을 담당하게 된 스튜어트 그레보이스 검사는 이튼 가족의 주변 사람들 중 아동 성범죄 관련 전과가 있던 호세 라모스라는 남성을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 호세 라모스는 이튼을 자주 돌봐주던 베이비시터의 전 남자친구로 1982년부터 6세부터 10세 사이의 어린 소년들을 자신의 아파트로 유인해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였죠. 경찰은 호세 라모스의 자택을 수색하던 중 용의자가 이튼과 외모가 닮은 어린 소년들과 함께 벌거벗고 있는 사진을 찾아냈습니다. 강도 높은 조사 끝에 호세 라모스는 실종 당일 한 소년을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성추행한 적이 있다고 자백했죠. 호세 라모스는 한 소년을 집으로 데려가 추행한 뒤 시내로 가는 지하철을 태워서 돌려보냈다고 진술했다. 자신이 추행한 소년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지만 뉴스를 통해 이튼의 실종 사건을 접했으며 같은 소년이 가능성이 90% 이상이라고 본인 입으로 말했다. 여자친구를 통해 이튼을 알게 되었으며 스쿨버스 노선도를 정확하게 외우고 있는 상태였다. 그레보이스 검사는 호세 라모스가 진범이라고 확신했고 또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의 자백까지 받아냈지만 그것만으로는 죄를 물을 수 없었습니다. 이튼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상태에서 혐의를 증명할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이죠. 유죄를 입증할 자신이 없었던 검찰이 형사기소를 포기하면서 호세 라모스는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튼은 실종된 지 22년 만인 2001년 법적으로 사망 처리되고 말았죠. 이튼의 부모는 어떤 식으로든 호세 라모스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기 위해 2004년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라모스가 이튼의 실종에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며 가족에게 20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명령했죠. 비록 라모스가 무일푼이어서 단 한 푼의 배상금도 받지 못했지만 오랜 미제 사건이 마침내 일단락되는 듯했습니다. 이후 시간이 흐르며 대중의 기억에서도 점차 희미해졌는데 2010년 맨해튼 지방검찰청에 새로 부임한 사일러스 벤스 검사가 오래된 미제 사건들을 검토하던 중 이튼의 사건에 흥미를 느끼고 재수사를 시작했습니다. 벤스 검사는 이튼이 실종되기 전부터 잘 알고 지냈던 이웃 남성 오스니 밀러를 새로운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 이튼의 집 근처에 살던 몫으로 평소 이튼의 부모와 친분이 두터웠기에 아이가 경계심 없이 따라갔을 만한 인물이었는데요. 벤스 검사는 정황상 오스니 밀러가 범인이라고 확신하며 본격적인 재수사를 지시했습니다. FBI, 경찰, 고고학자, 시신 탐지견까지 총동원된 대대적인 수색이 진행되는 가운데 수색견이 밀러의 지하실 바닥에서 강한 반응을 보였죠. 경찰은 지하실 바닥 아래 시신이 유기되었을 것이라고 믿고 바닥을 파헤쳤지만 4일간의 수색 끝에 발견된 건 흙더미와 오래된 동물뼈 몇 개뿐이었습니다. 유력한 용의자의 집을 대대적으로 수색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신은커녕 관련된 물건 하나 나오지 않았고 수사는 또다시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듯했죠. 그런데 그로부터 단 한 달 후 사건은 극적으로 반전을 맞이합니다. 이튼의 사건이 재수사되고 있다는 기사가 연일 보도되는 가운데 한 익명의 제보자가 진범은 따로 있다고 제보를 해온 것이었죠. 새로운 용의자는 뉴저지 메이플쉐이드에 거주하는 51세 남성 페드로 에르난데스였습니다. 제보자는 이튼의 실종 사건 당시 에르난데스가 아이를 죽였다고 자백하는 걸 들었다고 증언했죠. 확인 결과 에르난데스는 지난 33년 동안 아내, 친구, 동료, 같은 교회 사람들 등 주변 지인들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해왔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2012년 5월 24일 경찰은 실종 아동에
출동의 날을 하루 앞두고 에르난데스를 체포했죠. 경찰이 취조를 시작하기도 전에 에르난데스는 기다렸다는 듯 자신의 죄를 줄줄 실토했습니다. 나는 1979년 5월 25일 학교에 가던 이튼을 불러 세운 뒤 차가운 소다를 사주겠다고 유인했습니다. 브로드웨이 448번가 편의점 지하실로 데려가 목을 움켜쥐었고 그대로 힘껏 목 졸라 죽였습니다. 시신은 비닐봉지에 담아 근처 골목의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에르난데스는 1979년 당시 18세로 뉴욕 소호 지역의 한 편의점에서 일하던 아르바이트생이었습니다. 편의점 위치가 이튼의 통학 내에 위치하고 있었고 에르난데스 본인이 범행 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해 이번에야말로 진범을 잡을 수 있다는 기대가 모아졌지만 이번에도 자백 외에 결정적인 증거는 없었죠. 이전에 유력한 용의자였던 호세 라모스의 자백을 받아낸 뒤에도 기소하지 못한 적이 있었기에 이번에도 에르난데스를 풀어주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법원은 주변인들의 증언 역시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죠. 에르난데스가 1980년대 초부터 가족과 지인들에게 아이를 죽였다고 공개적으로 고백을 하고 다녔는데 자백을 들었다는 주변인들의 증언도 중요한 법적 증거 중 하나라는 취지였습니다. 결국 2012년 11월 14일 뉴욕 대배심은 에르난데스를 2급 살인 및 1급 납치 혐의로 기소했죠. 하지만 에르난데스의 변호인 측은 곧바로 반격에 나섰습니다. 의뢰인의 지능은 70 내외로 경계선 지능에 해당하며 인격 장애 진단까지 받은 상태다. 미란다 원칙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의문스럽다. 게다가 강도 높은 경찰 조사가 무려 7시간 동안 지속되었는데 의뢰인 같은 경계선 지능인의 경우 수사관들의 압박으로 유도된 자백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에르난데스는 이웃들로부터 친절하고 성실한 사람으로 평가받았지만 모든 행동이 서툴고 어리숙해서 돌봄이 필요한 존재로 인식됐습니다. 때문에 수십 년간 사방팔방 살인 고백을 하고 다녔는데도 사람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죠. 2015년 5월에 진행된 첫 번째 재판은 11명이 유죄라고 판단했지만 나머지 1명이 반대하면서 재판이 무효가 되고 말았습니다. 참고로 미국의 배심원 제도는 만장일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배심원단 12명 중 단 1명이라도 유죄에 동의하지 않으면 판결을 내릴 수 없죠. 하지만 검찰은 포기하지 않고 즉각 항소했으며 2016년 10월 재심이 시작됐습니다. 마침내 2017년 2월 14일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납치 및 중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을 내렸고 그로부터 2달 뒤인 4월 18일 페드로 에르난데스는 최소 25년간 가석방이 불가능한 종신형을 선고받으며 법적 심판을 받게 되었죠.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마침내 해결된 사건 이튼 패츠 시종 사건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